네, 6장은 이제 학습자 학습 수준에 따른 차별적 피드백을 제공하기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정말 사례에 기반한 이런 내용들이어야 해가지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은 사실상 이제 앞에서 많이 이제 다룬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다르다. 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그래서 각 학생들이 어떻게 배우는지를 알고 피드백을 조율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학생들에 맞추어서 우리가 피드백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6장에서는 이제 학생들의 어떤 학습 능력에 따라서 다른 피드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인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제 정의적인 것, 정서적인 것들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더 뒤쪽에 넣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저희가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129쪽 보시면요. 거기에 학습자는 각기 다른 인지적, 비인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상황과 맥락 또한 다양합니다. 따라서 앞장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대상과 모든 상황에서 효과적인 피드백 방법을 찾기는 어렵죠. 하지만 이제 이 6장에서는 학생의 특성에 따라 좀 더 적절한 피드백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학습자 특성에 따른 어떤 차별적 피드백을 제공했을 때 학생이 피드백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성장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학생들이 피드백을 자신의 학습 개선과 성장을 위한 정보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통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일지는 일정 부분 학습자 개인에게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건 우리가 지금 어떤 인간 대 인간의 어떤 상호작용의 과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선생님께서 학생에게 맞추어서 학생을 생각하면서 피드백을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학습자 자신에게 많은 것들이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자아가 있기 때문이라는, 그러니까 학생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학생들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이 피드백 수용도에 대한 어떤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별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에서 우수한 학생 그리고 학습에 고전하는 학생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브룩스 등이 제시한 그러니까 브룩스 등은 사실상 그 앞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해티와 팀펄리가 만든 고안한 피드백 모형을 교실 수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화해서 변화시킨 것이 바로 이 피드백 행렬입니다. 그래서 학습자 수준은 초보, 숙달, 탁월로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그리고 피드백 수준은 과제 수준이냐, 과정 수준이냐, 자기조절 수준이냐. 이거는 선생님들 앞에서 기억해 보시면 해티와 팀펄리가 구분한 4가지 수준 중에서 3수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드백의 유형은 우리가 앞에서 3가지 질문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현재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라는 이 3가지에 대한 유형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피드백 행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뒤에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학습자 수준에서 초보, 숙달, 탁월과 피드백 수준의 과정, 과제, 과정, 자기조절의 이 수준은 명백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진행하시면서도 학생들이 처음에 초보 수준에서 숙달로 가게 되고 또 숙달에서 탁월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영원히 그게 구분지어진다라는 건 아니죠. 학습자 자체가 고유하게. 그리고 역시 피드백 유형 자체도 우리가 뭐 피딩업, 피딩백, 그다음에 피딩포드 이렇게 구분을 했지만 이것들은 상당히 뭉개져서 일어날 것이다. 그런 순간들에 대해서 그리고 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0쪽인데요. 우수한 학생을 위한 피드백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시간과 양을 학습자 특성에 따라서 조정을 선생님들은 당연히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피드백을 하려 하는데 가장 적은 시간을 드리는 학습자들이 아마도 우수한 학습자일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우수한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받은 피드백이 주로 뭐냐라고 하면 높은 점수나 등급, 완벽해와 같은 것만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사가 더 이상 이 학생들에게는 추가할 말이 없다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에게 이런 피드백을 제공하는 그 바탕에 깔린 가정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성취라는 것이 점수에 관한 것이지 학습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취라고 본다면 각자의 위치에서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점수라고 놓고 보면은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점이나 어느 정도 이루어낸 점수 이렇게 되면 이 학생은 더 이상 피드백 받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수한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최고의 평가를 포함한 피드백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부가적인 학습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특히 어릴 때 그런 식의 피드백을 많이 받게 되면, 어릴 때 그런 식의 피드백을 많이 받게 되면 특히나 이제 더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카메라를 조금 조절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제 제가 130쪽에 말한 것처럼 우수한 학생에게도 개선이나 사고의 확장을 위한 조언적 피드백은 당연히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131쪽에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과 관련해서 이제 교사가 우수한 학생에게 좀 더 사고를 확장하는 피드백을 한 예시입니다. 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인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에 관한 사상이 학생의 인생 목표에 잘 반영되었네요. 사실 쉽게 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고민한 내용을 솔직하게 작성하고 깊이 생각한 부분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인생의 궁극적 목표는 행복이라고 했는데 그러한 행복이 달성되었다는 기준은 어떤 것일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서 학생들의 사고를 확장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1쪽에 있는 것처럼 우수한 학생들은 스스로 집중해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상기 프롬프트만 해줘도 과정 중에는 매우 효과적인 피드백이 될 수 있다. 또 다음 학습으로의 이행을 돕는 비계 프롬프트만 간단히 제시해줘도 괜찮다라는 그러한 예시가 131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132쪽을 보시면요. 우수한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학습 활동 중에 대화를 나누는 것은 효과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게 뭐냐면 다른 학생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도.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과정이 어떠한지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사가 학습 활동 과정에서 우수한 학생들과 흥미로운 생각에 관해 대화하는 것은 학생들의 사고를 자극하는 좋은 방법이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거기에서 이제 제가 교사일 때 저희 반에 아주 똑똑한 학생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곤란에 처했었고 그리고 그 곤란을 제가 회피로 이렇게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과학 시간에 계속 어려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숙제로 내는 거예요. 저의 의도는 뭐였냐면 이제 애들이 이렇게 얘를 제재하기를 바란 거죠. 제재하기를. 근데 통했어요. 계속 애가 질문하면 제가 야 숙제로 해보자 하니까 이제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질문하지 말라고 좀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가 이제 화가 났는지 저한테 선생님 모르죠?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실은 선생님들께 제가 많은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드리거든요. 지금은 더군다나 더 교실 안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선생님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 민수가 우주에 대해 관심이 많고 관련해서 책도 많이 읽은 것 같구나.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다시 말해주겠니? 라고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사실 저는 민수가 질문하는 게 무슨 내용인지도 잘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하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많이 컸을 텐데.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그 수업 중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을 다루는 것이 좀 부담이 된다면 이렇게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민수와 대화할 시간을 갖는 그런 약속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우수한 학생들도 피드백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우수한 학생 중에서 이제 교사가 제시하는 학습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교사가 제시한 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거 하면 안 되냐고 계속 와서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아예 그 선생님이 말한 거를 그냥 하지 않고 자기가 아예 다른 것을 해오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도 우리는 적절한 피드백을 해줘야 된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사가 제시한 학습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 물어보면 이미 다 알고 있어서 흥미가 없어서 이거 정말 너무 귀찮아요. 그냥 이런 일이 이런 거죠. 근데 사실 중학교는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 본 경험 없어서 모르겠지만 초등학교에서는 정말 많이 있는 일이거든요. 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중에 엄청 개구진 남자애들 중에서 진짜 똑똑한 애들이 있어요. 자기는 막 엄청 두꺼운 책을 읽고 있는데 영희야 철수야 하니까 애들이 딴짓하고 막 괴롭히고 이러는 거예요. 너무 지겨워가지고. 예.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이 그런 것도 적절하게 잘 보살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해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그렇게 피드백도 다 달리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네가 충분히 알고 있다면 그 충분히 알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증거를 보이도록 유도하는 것도 이런 학생들에 대한 피드백의 한 가지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제시한 학습 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해왔을 때 이 친구들의 특징이 그렇다고 해요. 일단 그걸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한 다음에 그래서 야, 네가 그렇게 똑똑하면 이제 내일부터는 그냥 아예 수업도 오지 말지 막 이렇게 이제 하면 안 되고 그냥 이제 학생한테 충분히 인정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학생이 이제 추가적으로 해야 될 그러니까 그런 과업에 대해서 네가 충분히 이해했었니라고 이렇게 인정할 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때 학생들도 이제 교사에게 어떤 수업에서 좀 지켜줘야 될 그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지키려는 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134쪽에 있는 거죠. 어린 시절 또래보다 우수한 성취를 보인 학생들 중 일찍 성장이 멈춘 사례를 볼 수 있죠. 그죠? 넌 정말 천재구나, 똑똑해 등과 같이 성장판을 떼어내는 피드백 때문인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게도 효과적인 피드백을 되기 위한 내용 구성, 제공 방법 등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 실제로 이제 제가 남 얘기하는 것도 그렇지만 저희 그 또 앞에 있는 우리 함께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의 주인공이 저희 언니 아들이 그러니까 대전에 되게 막 그 학군 되게 좋은 중학교 있어요. 거기에서 중학교 때까지 이제 독보적이었어요. 네. 그런데 얘가 맨날 입에 달고 산 소리가 뭐냐면 이 천재 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왜냐면 걔는 악기면 악기, 공부면 공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든 뭐 지네 부모든 친척들든 얘 별명이 그냥 천재 씨였어요. 그랬는데 공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말 천재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느 순간이 되면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딱 가가지고 얘가 부딪히니까 그 다음부터는 얘가 갑자기 자기가 평소에 뭐 하지도 않았던 사진을 찍겠다고 하면서 막 엉뚱한 그런 행보를 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자기가 갑자기 뭔가 막 장애에 부딪히고 자기는 막 열심히 노력하고 막 이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데 막 죽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재 씨라는 게 입에 안 나오니까 그걸 회피하면서 그거를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원래대로 돌려놓는데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정말 근데 고등학교 때 그 1학년 때 2학년 때 선생님들이 얘에 대해서 계속 뭔가 이렇게 지속하게끔 힘을 주시면서 굉장히 그래도 얘가 정상 궤도에 돌아왔지만 그러면서도 그 이후에 자기가 그 사는 삶을 이렇게 보면은 절대로 무리하지 않으려는 삶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수행 목표 지향의 동기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거를 질적으로 우수하게 했다기보다는 내가 잘했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래서 저희 언니가 저한테 맨날 그 얘기했어요. 내가 얘한테 우리 천재 씨라고 불렀던 게 이렇게 독이 될지 몰랐다. 얘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의 부담을 가질지 몰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의 자녀도 그렇고 저는 좀 그렇게 불러볼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근데 그 선생님들의 자녀도 그렇고 학급의 지성인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진짜 그런 피드백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습에 고전하는 학생을 위한 피드백이죠. 정말 많이 했던 얘기 같아요. 자기 참조 피드백을 제공해라. 이전에 너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135쪽에 되게 마음 아픈 그 사례를 두었는데요. 제가 학교를 그만두기 바로 그 해 가르쳤던 학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때는 저는 이제 제 스스로
좀 제 교육 경력을 쭉 놓고 보면 그때가 제일 훌륭했던 것 같아요. 학교 그만둘 때쯤이 이제 뭐 좀 알고 좀 가르칠 것 같다라고 할 때 그만뒀던 것 같은데, 이때 제가 실수했던 거는 이 은성이라는 학생은 읽기가 아예 잘 안 되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5학년 학생인데 2학년 거 읽기 활동부터해서 차근차근 읽어나가면서 얘한테는 제가 X표 자극을 절대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자극으로 얘를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취업하고 있었는데, 선생님들 아시잖아요. 이렇게 애들이 집에 가져가면 안 가져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왜냐면 그게 사실은 부끄러워서 가다 버리거나 대부분 이렇대요. 그런데 얘가 이제 선생님 저 이거 집에 가서 엄마 보여주고 싶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라 이렇게 하고 보냈는데, 제가 그러고 나서 엄마랑 통화를 했어야 되는데 통화를 안 한 거죠. 다음날 이제 얘가 와서 엄청 풀이 죽어가지고 그것도 없어진 거예요. 엄마가 버렸나 봐요. 너 이제 2학년 것 해서 언제 5학년 것까지 할 거냐고 엄마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 5학년 거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너무 이제 풀이 죽어 있어서 제가 마음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은성아 처음에는 느린 것 같아도 금방이요 이제 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한 번 꺾여버린 그 동기가 잘 일어나지 않고 이미 엄마한테 엄청 혼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엄마랑 충분히 그런 거에 대해서 의사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생님들도 선생님 학급에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이렇게 피드백을 하고 그런 거 할 걸 부모님과 같이 좀 공조를 해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계속해서 나온 이야기죠. 학습 목표로 가는 활동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 나온 예시가 뭐냐면 제가 정말 손재주가 없거든요. 손으로 하는 거 없어서 손뜨개 가디건을 하는데 정말 유튜브 제목이 그거예요. 이렇게 막 떠도 옷이 된다예요. 그래서 바늘 하나로 아무런 그 기교도 넣지 않고 뜬다 했는데 정말 열심히 떴거든요. 가디건이니까. 그래서 막 정말 열심히 떴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연결을 못 하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면 길이가 안 맞는데 그 길이가 안 맞는 이유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뜨개질을 할 때는 이게 뭐 압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당기는 정도에 따라서도 뭐 달라진대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틀려버렸어요. 사실은 옆에서 누가 중간에 좀 이런 걸 코치해줬다면 잘 입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 여기에서 제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거는 누구나 고전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특히 느린 학습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할 때는 사실 해줄 게 너무 없는 거예요. 뭔가 막 성장이 빨리빨리 보이면 해줄 말도 많고 막 용기도 북돋아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고, 선생님이 지치지 않을 만큼에서 이게 가야 되는데 사실은 선생님이 지치죠. 했던 말 또 해야 되고 또 다시 얘기해줘야 되고 이렇게 하지만 이 친구들은 그만큼 느리다는 것.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차오를 거라는 거를 선생님들이 좀 믿으면서 피드백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7쪽에 있는 것처럼 학생이 피드백을 이해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어제 시컷 설명했는데 오늘 똑같아. 뭐 화장실 갔다 오면 잃어버려. 뭐 그렇게 막 얘기하는데 사실은 얘가 완전히 이걸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사한 상황을 하나를 더 가지고 바로 이어서 이제 너는 어떻게 할 거니? 라고 하면서 단계별로 질문하면서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이 성취한 것을 찾아서 피드백하는 걸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138쪽에 보시면요. 만약 학습에 고전하는 학생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면 피드백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런데 실제는 학생의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만큼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교사가 다급해져서 피드백하는 것 자체에만 너무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학생은 학습의 고군분투에서 과제를 수행한 것에 대해 온통 비판적인 내용과 수정해야 할 부분으로 가득 찬 것을 피드백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러한 피드백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반대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실 부분의 첫 부분에 이런 학생이 인터뷰한 게 나와요. 교수님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죠? 참담하다라고 시작해요. 학생이. 네. 근데 일단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에 대해서 너무 참담한 생각이 들면은 모든 동기가 꺾이잖아요. 그래서
그 피드백 예시 1을 보면요. 이게 수학 선생님이 이렇게 피드백을 주신 건데 저희가 이걸 보면서 엄청 웃었어요. 1번에서 원주율을 3.14로 놓고 곱셈하여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계산을 어려워하였고 라고 했는데 어려워한 점을 얘기해 주셨어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원주를 구하지 못했다. 그리고 못한 거 얘기해 주셨고 그 다음에 2번에서는 간단하여 정답을 구했으나 그러니까 학생이 한 것조차도 이거 간단해서 정답 구했어 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정확하게 읽지 않아 라고 했는데 이거는 추측한 거죠. 얘가 정확하게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선생님 추측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쓰지 않았다. 그래서 학생이 하지 않은 것. 여기서는 피드백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네가 왜 이게 지금 한지에 대해서 양형 기준을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이거 안 했고 못했고 잘못했고 그리고 이거는 했지만 이건 정말 너무 쉬워서 했고 이렇게 피드백을 한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 피드백 예시 2처럼 학생에게 좀 더 객관적으로 진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학생이 한 것은 해주는 거죠. 원주율을 3.14로 하여 원의 넓이와 원주를 구하는 식을 정확히 잘 썼구나. 이런 문항을 풀 때 다음을 확인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단다 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런 단계들을 말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9쪽에서 140쪽까지 제가 이때는 정말 초임 시절이에요. 저희 아이들은 갓난아기였을 때 그때에 제가 우리 동학년에 부장님한테 맞아가면서 배운 겁니다. 그 동학년 선생님이 저한테 맨날 그랬어요. 아이고 막 넌 애들 잡아라 잡어 막 이렇게 충청도 사투리 있거든요. 아주 애를 잡어 막 이러면서 했는데 그때 이 친구가 너무 많이 생각이 나요. 그 아이들 하기 싫으면 엎드려가지고 꼬질꼬질하게 그 공책 모서리만 말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고 있었던 애인데 선생님이 저한테 계속 뭐라도 잘하는 거 하나는 있을 거 아니냐. 걔 칭찬을 좀 해줘라. 이래가지고 가서 봤더니 온점을 깔끔하게 잘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한 거죠. 동성아, 너는 참 온점을 깔끔하게 잘 찍는구나. 온점이 아주 제자리에 잘 들어가 있네. 이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냈는데 그 다음에 동성이가 정말 큰 변화가 있었죠. 이제 근데 재미있었던 게 그 다음에 모습이 참 마음이 안 좋았었어요. 뭐냐면 이제 글씨를 쓰다가 온점 쓸 때만 나오면 애들이 이렇게 손에 땀이 나잖아요. 그럼 손바닥을 일단 막 바지에다 비벼요. 그런 다음에 연필을 다시 잡고 꾹꾹 눌러서 다지면서 이제 여기다 온점을 찍는 거예요. 정말 구멍이 뚫리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티커나 동그라미를 쳐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내가 너무 까다로운 사람이구나. 1학년 애들한테 제가 그러면서 얘가 기억을 이쁘게 쓰면 기억에다 동그라미 써주고 이렇게 쳐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변화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옆반 선생님한테 가서 부장님 정말 막 걔가 이렇게 막 달라졌어요. 막 그랬더니 이제 부장님이 한 얘기예요. 거봐 이쁜 구석을 자꾸 들여다봐야 이쁜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선배 선생님한테도 제가 큰 가르침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생님도 좀 생각이 났어요. 이 책을 쓸 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우리 이제 학습을 위한 피드백 행렬입니다. 중간쯤에 보시면요. 141쪽에 브룩스 등은 해티와 팀폴리의 피드백 모형을 행렬 형태로 변환하고 이를 학습을 위한 피드백 행렬이라고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의 142쪽하고 143쪽을 보면은요. 이렇게 초보 수준의 초보고 과제 수준에서 그리고 프롬프트와 피드백 전략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예시들이 쭉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보 학생들에게는 과제 수준의 피드백에서 그 다음에 자기 조절로 점점 옮겨가는 거, 좀 더 심화된. 그러니까 우리 142쪽의 위쪽 맨 첫 번째 줄 보시면요. 피드백 수준이 과제에서 점차 자기 조절로 갈수록 피드백이 표면적 사고 수준에서 심화 사고 수준으로 이끌 잠재력이 있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습자가 초보 학습자인 경우에는 약간 표면적 사고 수준의 피드백, 그러니까 과제 수준의 피드백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들이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제 수준에서 목적지 피드백에 대해서 프롬프트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오늘 우리가 학습하는 것은 무엇이다. 그리고 과정 수준에서 목적지 피드백은 이 과제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은 뭐뭐뭐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조절 수준에서 목적지 피드백의 프롬프트는 여러분은 학습 의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또 성공 기준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뭔가 자기가 그 결정권을 가지면서 학습을 진행해가는 상황으로 좀 더 깊이 이해를 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이런 프롬프트와 그리고 피드백 전략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피드백 전략도 초보 단계의 과제 수준에서는 복잡성을 줄이고 간략히 하고요. 예시나 모형들을 이용하고 5개념을 찾아내서 알려주거나 목표 설정을 위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숙달 수준에 가게 되면 도식화한 개념도를 활용하거나 또 이제 우리 비계 설정에서 이렇게 단계를 쭉 나눴다면 이런 비계를 좀 줄이고 대신에 과제의 복잡성을 좀 높이고 숙달 목표 지향을 사용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탑월 수준의 자기조절로 가게 되면은 어떤 예시에 대한 강조를 줄이는 거죠. 학생이 스스로 그냥 해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숙달 목표와 수행 목표 두 가지를 다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학습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그리고 이제 그 피드백을 좀 늦춰도 되고 교사에 대한 의존성도 낮출 수 있고 그리고 자기조절 학습자로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프롬프트나 이제 피드백 전략 등 이런 것들이 사실 또 앞에 있는 내용들과 다 관련이 있는 거지만 이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해서 표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 피드백 행렬을 실제로 학급에 적용할 때는 3가지 피드백 유형이 상호 지속해서 교차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피드백 수준도 일방적 선형으로 나아가기보다는 학생의 학습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교사가 어떻게 형성평가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비선형적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과제 수준과 가정 수준이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네. 사실 이게 이렇게 분리됐다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굳이 나누자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44쪽, 145쪽에 있는 게 사실 저에게 던진 질문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 책을 읽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성장할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선생님들은 계속해서 그걸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정서와 감정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학생은 교사가 어떤 마음으로 자신을 대하는지 너무 잘 알죠. 네. 너무 잘 알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사실은 내가 해낼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내가 너무 답답하다고 생각하죠. 선생님은 저와의 이 시간이 힘들죠. 그랬는데 이거를 아이들이 속으로 생각하지만 겉으로 드러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2학년 학습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다가 엄마랑 소통이 제가 잘 안 돼가지고 그 친구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랬어요. 제가 되게 친절하게 하니까 저한테 선생님 언제부터 화내실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야? 이랬더니 선생님들이 대체로 처음엔 친절하게 시작하다가 공부를 하다 보면 화를 낸대요. 선생님 언제부터 화를 낼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되게 안 좋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정말 사실은 답답한 거를 막 저는 표를 안 낸다고 하지만 애들이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3번 2시간씩 2차시씩 얘네들이랑 공부를 했었는데 한 차시는 공부를 하고 한 차시는 같이 놀았거든요. 공기놀이도 하고 뭐 할리갈리도 하고 이렇게 놀았는데 그 이유가 제가 너무 힘들어서도 그랬어요. 제가 그걸 너무 들킬까 봐. 그런데 사실은 놀이를 하면서 제가 또 깜짝 놀란 게 이 친구들이 놀이도 잘 못하는구나. 같이 해본 적이 없어서 못한대요. 많은 공기도 5, 6학년 여자애들이 잘 못하는 거예요. 공기놀이도. 그래서 저희는 안 시켜줘서 잘 못했어요. 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줄 게 참 많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선생님들의 숙제도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는 예시가 제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한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제 욕심만큼 애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한 발자국도 혼자 못 나가게 하고 제가 다 일일이 체크하고 제가 계속 확인하면서 이렇게 피드백을 했던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학습 목표로 가는 학습 활동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 제공하고 단계마다 피드백을 제공하고 피드백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피드백을 즉시 활용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학생이 스스로 해볼 시간은 주지 않은 채 끊임없이 교사가 몰아붙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잊지 않아야 되는 게 학생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학생이 스스로 해내는 시간을 기다려서 피드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잘하려고 하다가 가끔 넘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기까지 제가 6장을 말씀드렸고요. 혹시 이 6장 내용 중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없으신지. 예. 제가 6장을 보면서도 되게 많이 속상했던 게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마지막 검수 컨펌까지 했는데 디자이너가 막판에 뭐를 손대면서 여기 띄어쓰기 같은 게 막 잘못된 거 표안에 이런 게 막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정말 그 사장님한테 제가 엄청 좀 막 너무 속상하다, 제가 울고 싶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지금 책을 다 잘 수정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들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다음 우리 반재천 교수님의 어떤 이 내용, 지금 다음 내용이 뭐냐면 수행에 대한 피드백과 감정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수님께서 이게 내가 막 완전히 충분히 이렇게 막 그렇게 못한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하셨는데 이거 내년까지 기다리게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년이라고 해야 얼마 안 남았네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교수님이랑 아까 이제 제가 집으로 오기 전에 같이 이제 앞부분을 좀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요약하지 않고 좀 많이 길게 풀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여기 보시는 이런 학자들이 연구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한번 보실게요, 선생님. 이게 인터뷰예요. 난 정말 상처받았다. 참담했다. 내가 잘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피드백이 상당히 부정적이었고 첫 번째 문장에서는 좋은 시도라고 말했지만 나머지에는 부정적인 것들이 길게 제시되어 있었다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감정은 피드백을 받고 처리하는 방식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감정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드릴 말씀은 첫째는 피드백과 감정의 복잡한 구조를 정리할 거고요. 아마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피드백과 감정 사이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접근과 경험적 연구 결과를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고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뭔가 감정 정서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된 연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러한 관계에서 잠재적인 상호작용 변인과 중재 변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행 피드백과 감정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접근 방식과 기존 결과를 하나의 종합 모델로 요약해서 제시한 연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그 자체로 최종 상태일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리적 성장과 웰빙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도 배양할 가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너무 잘 아시겠죠, 선생님들? 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부터 반재천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